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아들을 하나 둔 60대 사연자입니다. 별로 좋지도 않은 일을 얘기하려니 말이 쉽게 떨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이 사연은 꼭 보내야겠다 싶네요. 작년쯤 저희 집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순진한 줄 알았던 며느리의 외도로 집안이 발칵 뒤집히며 당사자인 아들은 물론이고 저희 부부까지 큰 상처를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감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기에 최대한 법적으로 죗값을 치르게 하며 나름 사이다 결론을 내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이런 일에 완전한 사이다는 없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누구보다 가족 간의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저였기에 딸처럼 아꼈던 며느리의 배신이 정말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시간이 조금 흘러서 그런지 모르고 계속 속았을 것에 비하면 늦지 않게 알아차려 제대로 해결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구나 생각을 합니다. 비록 누군가에게 배신은 당했지만 이 일로 가족 간의 믿음은 더욱 돈독해졌고 뒤통수를 맞고 오면 위로하고 달래주는 누군가도 있기에 이 일로 앞으로 인간에 대한 믿음이 아주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 안심이기도 하네요. 분명 누군가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저의 경험담을 조금 전해보려 합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저는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둘 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여유라고는 없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남편과 저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모 도움 하나 받지 못하고 혼자 견뎌야 하는 삶을 비슷한 사정의 둘이서 서로 의지하고 기대며 버텨왔었네요. 그런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 기르고 남편은 처자식을 생각하며 참 열심히 회사를 다녔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회사였던 만큼 인정받기 위해 무척이나 노력해왔죠. 하지만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던 남편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실직을 당하며 저희 식구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 위기가 닥쳤던 그 시절, 다들 어려웠던 시절이라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을 내보내야 했던 회사 탓만 할 수는 없지만 하루아침에 가정이 경제력을 잃게 되며 식구들 모두들 힘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구하기 힘들었던 시기였기에 저희는 한동안 하루 일당을 벌며 근근히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일용직 일에 나갔다가 허리를 다쳐 들어오면서 그마저도 어려워지고 말았죠. 당장 돈 10,000원이 없어서 마트에 외상을 부탁해야 할 정도로 형편이 안 좋아졌고 아이 급식비 줄 여력이 없어 발을 동동 굴리던 저는 정말 앞이 깜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친 남편은 모든 게 자기 탓인 양 자책하며 힘들어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동안 고생만 했던 남편이 더 안타까웠어요. 그런 남편과 아직 어린 아들을 두고 볼 수 없던 저는 제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가야만 했습니다.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몸 쓰는 일밖에 없었던 탓에 저는 어떻게든 일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반나절 아르바이트만으로 세 식구가 먹고 살기는 어려웠죠. 어쩔 수 없이 저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투잡을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낮에는 식당 일을 다니고 밤에는 도매시장에서 판매 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겨우 유지할 수 있었죠. 겨우 몇 시간 자고 다시 일어나 아이 학교를 보내고 남편 밥을 차리고 그러느라 저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을 다니느라 무척 힘들었지만 저는 언제라도 다시 빛을 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제가 힘든 내색을 하면 가족들이 더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에 저는 웃으며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들 중내 산해하는 와중에 제가 밤에 일하던 동대문 야시장은 늘 활기 넘치고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때 한창 메이드 인 코리아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일본이나 중국 쪽에서 외국 사람들도 와서 물건들을 주문해 가고 전국 각지에서 물건을 떼러 올라오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었거든요. 남들은 돈 없다며 다들 힘들어하는 와중에 여기는 그래도 활기가 도는구나 싶어 신기하기도 하고 그 많은 돈을 벌어가는 사장님이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개 판매 직원이었던 저는 부러움도 느낄 새 없이 열심히 일을 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하기는 했는지
제 노력을 알아주시는 사장님 덕분에 저는 월급도 잘 챙겨서 받을 수 있었고, 덕분에 고생도 모르고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일을 하던 도매시장 사장님이 어려운 제 사정을 아시고는 저를 도와주고 싶어 하셨어요. 덕분에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도매시장 일을 배우고 몇 년 뒤에는 제 가게를 꾸릴 수 있었죠. 남의 돈 빌리고 은행 대출 끼고 차린 가게였지만 내 가게를 꾸렸다는 생각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동안 남편 고생에 기대어 살았던 제가 이제는 제가 직접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보다는 기대와 설레임이 더 앞섰어요. 못 모르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몰랐기에 두려움도 모르고 덤벼들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그렇게 저는 젊은 시절 가방 도매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긴 세월을 노력하여 어느덧 매장을 여럿 가진 어엿한 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업은 아니었지만 저는 제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했고 그만큼의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이 남편도 다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덧 정년퇴직을 앞두게 되었고 어린 시절 바쁜 부모님 탓하는 법 없이 혼자 잘 커주었던 아들 역시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며 대학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다가 얼마 전부터 저처럼 사업체를 꾸려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들에게 가르친 게 장사라 그런 힘든 길을 택한 건가 싶어 괜히 미안하긴 하지만 요즘 세상에 뭐든 자기 뜻대로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시대이니 아들도 잘할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이 어느 날 결혼을 하겠다며 집에 아가씨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의 인상은 아주 좋았습니다. 알 것 다 알고 자기만 잘날 줄 아는 요즘 애들과는 달리 순하고 얌전한 모습이 남달라 보였거든요. 어딘가 괜히 주눅이 들어있어 보일 정도로 순한 모습은 아마 그 아이의 사정 탓이었나 싶습니다. 가난한 가정 형편 탓에 대학도 나오지 못하고 여기저기 일을 전전하며 힘겹게 사는 아이라 들었죠. 그래서 그런지 괜히 더 기죽어 있어 보이지만 가난한 게 그 아이의 탓은 아니기에 그런 가정 형편은 제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좋아 보이고 성품이 따뜻해 보여 저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자라주었다 싶었는데 하필이면 최근에 유일한 가족이던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면서 무척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하더라고요. 아들에게 대충 설명을 들어 알고 있는데도 제 앞에서 다 죽어가는 소리로 말을 하는 아이의 모습이 참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해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아둔 돈은 어머니 병원비로 다 써버렸고 빚 갚느라 남은 돈도 별로 없거든요. 이런 와중에 결혼하겠다고 찾아와 인사드리는 제가 정말 염치 없네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게 뭐가 죄송한 일이라고 결혼할 때 해올 게 없다며 제 앞에서 고개 숙이는 며느리를 보니 그 시절 제가 생각났습니다. 저의 남편도 비슷한 사정이라 서로 상황을 이해하고 없이 시작할 수 있었지만 가족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 아이는 저희 식구들 앞에서 얼마나 기가 죽을까 싶어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었어요. 힘들 때 사람 내치는 거 아니라는 말에 저는 누구보다 그 아이를 품어주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상황을 알았더라면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에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떠올리며 저는 그 아이를 저희 세 식구로 기쁘게 맞아주었죠. 다행히 제가 그만큼 해줄 형편이 되어 참 다행이었습니다. 나 때는 돈 한 푼 없어서 꿈도 못 꿔본 결혼식이었기에 내 자식이 결혼할 때는 남부럽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요. 나는 못 누린 것을 우리 며느리는 누리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저는 결혼식 준비부터 신혼집까지 아쉽지 않을 만큼 제대로 신경 써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렇다고 재벌들처럼 엄청난 걸 해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 수준에서는 남부럽지 않게 챙겨주려 했죠. 며느리도 그 마음을 아는지 눈물까지 보이며 되게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그렇게 감사해야 할 줄 아는 며느리와의 고부관계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은 기댈 곳이 없다며 나를 친정어머니처럼 생각하겠다던 며느리에게 저도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딸을 바랐었던 저였기에 그 아이를 제 딸처럼 생각하며
정말 살뜰히 챙겨주려 했습니다. 친정엄마처럼 모르는 살림도 하나하나 가르치고 시어머니 노릇은 하지 않으려 무척 애를 썼었죠. 아들 며느리에게 같은 것을 해주어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괜히 섭섭할 수 있기에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려 저는 늘 며느리에게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모르는 남들은 며느리가 아니라 친딸인 줄 알고 제 아들을 사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그 아이를 얼마나 챙겼는지는 제 행동을 보면 아실 겁니다. 말로만 그 아이를 딸처럼 여겼던 게 아니었기에 저는 제가 피땀 흘려 일구었던 제 사업체까지 며느리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학벌도 없어서 제대로 직장생활도 하지 못했다는 며느리가 안타까웠던 저는 제 일을 잘 가르쳐서 며느리에게 완전히 일을 맡기고 싶었습니다. 아들이야 자기 나름 하는 일도 있었고 일이 일이니만큼 남자인 아들보다는 세심한 며느리가 일을 잘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를 데려다가 직접 일을 가르치고 매장까지 맡기며 신뢰를 보였습니다. 며느리 역시 제가 보여주는 호의에 보답하려는 듯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며 제가 바라는 만큼 잘 따라와 주었어요. 덕분에 몇 년 만에 저만큼 일을 할 수 있었고 저는 며느리에게 실장 자리를 달아주며 제 대신 일을 일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많아질수록 매번 비행기 타고 출장 다니면서 일하기도 버거웠고 항상 유행을 쫓아야 하는 만큼 저보다는 젊은 며느리가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다행히 며느리는 저보다 재능도 있어 보이고 무척 성실했고 며느리가 잘할수록 제가 은퇴할 날이 머지 않았다 생각했습니다. 영선아, 내가 너를 많이 믿고 있는 거 알지? 그럼요. 어머니가 저 얼마나 신경 써주시는지 잘 알죠.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 너도 그렇겠지만 나도 괜히 너를 딸처럼 생각한다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사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너도 잘 알 거라 생각한다. 그러니 너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겠지. 아직은 좀 더 배워야겠지만 내가 몇 년 안에 너한테 사업체를 물려주려 생각 중이야. 네? 저한테 사업을 물려주신다뇨?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사업인데요. 저는 그냥 지금처럼 월급 받고 일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요. 며느리는 아직은 제가 필요하다며 한사코 손사래를 쳤지만 그 즈음 저는 며느리에게 사업체 명의를 옮겨줄 생각을 하며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야 자기처를 아끼는 만큼 제 선택을 환영할 것이고 남편 역시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일해왔는지를 알기에 하루빨리 제가 일을 놓고 편해지기를 바랄 사람이었죠. 다만 저도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고 싶은 욕심에 괜히 시간을 끌고 있는 듯 했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사업은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었고 가족들 사이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하지만 모든 사건은 가장 조용한 시기에 닥치는 듯 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남편과 함께 오랜만에 단둘이 외식을 하러 나갔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이들을 불러서 함께 가족 외식을 할까 했었는데 며느리가 일 때문에 바쁜지 시간 내기 어려워 보이는 듯 해서 무리하게 불러내지 않고 저희끼리 단둘이 외식을 하게 되었죠. 덕분에 저희도 오랜만에 단둘이 데이트를 즐기게 되어 이참에 제대로 분위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평소였다면 둘이서는 가지 않을 레스토랑으로 칼질을 하러 가게 되었네요. 이 나이쯤 되면 레스토랑에서 칼질하는 것보다는 불판 앞에서 불향을 맡는 게 좋기는 했지만 모처럼 서로 차려입고 외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도 간만에 제대로 멋을 내고 호텔 위층에 위치한 레스토랑으로 외식을 가게 되었죠. 보통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 만한 곳에 저희끼리만 가려니 괜히 쑥스럽기도 했지만 남편은 몇 년 만에 즐기는 단 둘의 시간이라며 꽤 좋아하는 듯 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니 마치 우리의 신혼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워낙 없던 시절이라 그때는 이런 외식은 꿈도 꿔보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동네에서 몇천 원에 팔던 국수집 한 번도 마음 놓고 가기 어려웠을 형편이었으니 호텔 레스토랑 같은 곳은 TV에 나오는 부자들이나 가는 곳이라 생각했죠. 수십 년이 지나 이제는 이런 곳도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형편이 되고 보니 그 격세지감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비록 젊은 시절에는 이런 좋은 것들을 하나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고생만 했었지만 그 시절 그런 고생이 있었기에 지금에 와서 이런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었죠. 그동안 고생 많았던 저희도 이제는 자식까지 결혼시키고 은퇴를 코앞에 두었기에 앞으로는 이런 시간을 좀 더 자주 보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60대도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니라니 저희도 하루라도 젊을 때 못 누렸던 것을 다 누려봐야겠다 싶었죠. 오랜만에 데이트라 그런지 남편과 저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맛있는 밥도 거하게 먹고 평소에는 잘하지 않던 와인까지 몇 잔 홀짝이고 오니 저도 알딸딸하니 기분이 아주 좋아졌네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술도 깰 겸 차라도 한잔하고 들어가려고 호텔 로비에 있는 카페로 내려가게 되었죠. 그렇게 로비로 내려가던 저는 그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호텔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하는 듯한 한 여자의 뒷모습이 굉장히 낯이 익어서 절로 눈이 갔는데 그 여자가 들고 있던 가방이 어디서 많이 본 가방이었어요. 똑같은 가방의 헤어스타일, 익숙한 뒤태까지. 술김이라 제가 잘못 봤나 싶어 몇 번이나 확인해 봤는데 아무리 봐도 저희 며느리 같더군요. 남편은 설마 며느리가 여기 있을 리 있겠냐며 제가 잘못 봤을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지만 여자의 감이 있었던 저는 며느리임을 점점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리는 남편을 뿌리치고 기어이 그 여자를 따라가 본 저는 결국 그곳에서 제 며느리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얘가 이 시간에 호텔 로비에 있을 일이 대체 뭐가 있을지 저는 순간 뛰는 심장을 주체하지 못했네요. 진짜 영선이야? 영선이가 여기 올 일이 뭐가 있어? 오늘 바쁘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러잖아. 남편도 있는 여자가 다 늦은 시간에 호텔에 올 일이 뭐야 대체? 혼자 온 건지 아닌지 쫓아가 봐야겠어. 아유, 그러다가 그래 일부러 온 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당신 지금 설마 며느리 의심하고 있는 거야?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영선이잖아. 걔가 그럴 애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애를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그동안 알고 지낸 게 있는데 함부로 의심해도 되나? 내가 뭐 당장 쫓아가서 머리채 잡겠대? 무슨 상황이지 확인이라도 하자는 거지. 뭔가 이상하다는 촉은 있었지만 아닐 거라는 남편의 말처럼 저도 제발 제가 상상하는 일이 아니기를 바랬습니다. 설마 우리 며느리가 외도를 하거나 호텔에서 남자를 만난다는 생각은 제 머릿속에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죠. 이 시간에 누구를 만나러 왔다기에도 말은 좀 되지 않았지만 저는 차라리 며느리가 해외 거래처 사람을 만난다거나 친구를 만나러 왔을 거라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바람은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산산이 끼어지고 말았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호텔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던 며느리 옆으로 웬 남자가 붙어서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 며느리를 기다렸다는 듯 그 옆에 다정히 붙어서는 웬 남정네를 보게 된 저는 그 충격에 쫓던 걸음을 순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며느리는 아닐 거라던 남편 역시 그 모습을 보고 황당해하기만 했죠. 아니, 저거 진짜 영철이가 맞는 것 같은데 그 옆에 놈은 누구야? 경표는 아니지? 그걸 말이라고 해? 누가 봐도 경편은 아니지. 키도 다르고 생긴 것도 완전히 다르잖아. 숨느라고 제대로 얼굴은 못 봤지만 하는 짓 보니 한참 어린애 같은데 얘가 젊은 남자로 호텔방으로 올라가는 게 무슨 의미겠어.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하지만 당황스럽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장 쫓아 올라가서 사실 확인을 해야 했으니까요. 며느리가 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올라가는 걸 바라보고 있던 저는 곧바로 옆에 엘리베이터를 쫓아타 며느리가 내렸을 거라 생각하는 호텔층으로 따라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늦지 않았는지 금세 며느리를 쫓아갔던 저는 며느리가 어떤 방으로 들어가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때까지도 그 옆에 남자가 누구인지는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 남자가 저희 아들이 아니라는 것은 100%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외도 정황에 당장 며느리를 쫓아 들어가 그 문을 열고 두 년놈들을 끌어내고 싶었지만 그 전에 아들에게 상황을 알리는 게 우선이라 생각했어요.
몇 살을 먹던 내 자식이고 자식 손에 더러운 걸 묻히느니 내가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제 며느리이기 전에 아들의 와이프이고 외도 역시 두 사람 사이에 따질 문제이니 아들이 직접 현장을 보고 상황을 정리하는 게 맞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남편 역시 이건 꼭 알려야 하는 문제 같다며 서둘러 아들에게 전화를 넣기 시작했죠. 일을 하느라 바쁜지 한참 만에야 전화를 받은 아들은 자기 와이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표야, 넌 이 차 어디 있는지 아니? 영선이요? 아마 지금 일하고 있을 텐데. 왜요? 무슨 급한 일 있으세요? 걔가 너한테도 일 때문에 바쁘다 그랬니? 예. 저도 지금 회사에서 잔업하고 있어서요. 근데 왜 그러세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가 맞았습니다. 내 아들이 일하느라 바쁜 틈에 이 기집애가 딴짓을 하고 있는 게 분명히 보였어요. 자기도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 외식도 퇴짜 놓고 혼자 야근하라 고생하느란 자기 남편에게도 거짓말을 하고는 자기는 이 늦은 시간에 다른 남자와 미래를 가질 생각이었던 모양입니다. 경표야, 놀라지 말고 들어라. 나랑 너희 아버지가 지금 호텔에 와 있는데 말이야. 여기서 영선이를 봤지 뭐니? 영선이를 호텔에서요? 왜요? 밥이라도 먹으러 갔나? 그게 아니라 호텔 로비에서 말이야. 방키를 들고 올라갔다고.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영선이가 호텔방에 왜 들어가요? 보통 호텔에서 누구를 봤다 그러면 단번에 바람을 피는구나 생각을 하기 마련일 텐데 착한 저희 아들은 자기처럼 호텔에서 봤다는 얘기에도 그런 생각을 쉽게 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와이프를 얼마나 끔찍이 믿고 있는지 차마 외도를 벌인다는 생각은 할 수 없는 듯 했죠. 결국 제가 제 입으로 며느리가 웬 남자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얘기까지 하고 나서야 아들은 그제서야 상황 파악을 했는지 놀라서 금방 달려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혹시나 놀란 아들이 오는 길에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와 남편은 호텔 로비에서 계속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 그 사이에 며느리가 빠져나갈까 싶어서 호텔 로비와 주차장을 오랫동안 살피고 있었죠. 다행히 며느리보다 아들이 먼저 도착을 했고 뜻밖의 장소에서 아들과 재회하게 된 저희 부부는 그 난감한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확인을 시켜야겠다 싶어서 부르기는 했지만 다 같이 호텔방으로 올라가는 게 맞는지 조용히 빠져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로 영선이 맞았어요? 혹시라도 엄마가 잘못 본 건 아니에요? 아들은 여전히 믿기 어려운지 제게 또 되묻고 있었고 당장이라도 눈물을 흘릴 듯 충격을 받은 아들의 모습을 본 저는 아들과 함께 방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설마 그런 일로 확신도 없이 얘기를 했겠니? 나도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인 것 같다. 무슨 일인지 나중에 얘기해봐야 알겠지만 둘이 하루 이틀 된 사이도 아닌 것 같았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서 올라가서 직접 확인하는 게 좋겠어.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물어봤는데 이런 건 상황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그러네. 간통죄가 없어져서 이래저래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모양이야. 그래서 제대로 물증을 찍어야 한대. 그러니까 경표, 네가 앞에서 호텔 직원인 척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뒤에서 카메라로 찍으면서 들어가자. 경찰이라도 부르면 좋겠지만 호텔에서 소란 피운다고 쫓겨나지 모르니 눈치껏 하는 게 좋겠어. 아휴, 그놈의 간통죄가 뭔지 피해 입은 사람들이 도리어 잘못한 너 눈치를 보는 상황이네 이거. 남편의 말대로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호텔 측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개인정보라며 투숙객이 어디서 묵는지도 가르쳐주지 않는 호텔이었기에 며느리가 몇 번 방에 들어갔는지 알아낸 것도 제 눈치로 때려 맞췄던 거였거든요. 그러니 저희가 호텔 측에 상황 설명을 하고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괜한 소란을 피워서 쫓겨나기를 걱정하며 최대한 은밀하게 움직여야 했죠. 차라리 모텔이었으면 주인한테 허락을 구해서 경찰이라도 대동해서 쳐들어가는 거였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식구들끼리 더욱 똘똘 뭉치기로 하며 차분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서둘러 방으로 올라가 증거를 잡아내기로 했죠. 그렇게 며느리가 들어있는 곳으로 생각되는 호텔 앞에 서게 된 저희는 조심스럽게 호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룸서비스입니다. 아들이 두드린 문에 바짝 귀를 대고 있었던 저는 안쪽에서 들리는 말소리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룸서비스? 자기 뭐 시킨 거 있어? 글쎄, 나는 없는데? 뭐 방을 잘못 찾은 거 아니야? 아니면 서비스라도 주시는 건가? 일단 나가봐. 틀림없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룸서비스란 얘기를 믿고 나오는 웬 남자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문이 열렸고 다 같이 카메라를 켜고 안으로 밀고 들어간 저희들은 침대 위에 벌거벗고 누워있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이 계획대로 풀려서 다행이었지만 막상 그 상황을 정말 목격하게 되니 미칠 것 같은 심정이었어요. 차라리 아니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해했을 거라 믿고 싶었지만 믿었던 며느리는 가족 모두의 신뢰를 깨어버린 채 그런 꼴을 보였네요. 야! 훨씬 더 부끄러운 짓을 해놓고는 벌거벗은 몸을 보이는 건 부끄러운지 소리 지르던 며느리는 우리를 마주보고는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영설이 너 정말 바람 피웠던 거야? 세상에,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보, 어머님, 아버님, 다들 여기까지 어떻게? 너는 이 상황이 그게 궁금하니? 그게 네가 지금 할 말이야? 너야말로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우리한테는 일 때문에 너무 바쁘니 어쩌니 하면서 가족회식도 못하겠다 그러더니 너는 다른 사람들 몰래 여기서 바람이나 피고 있었어? 어디? 그놈은 대체 누군지 내가 얼굴 좀 보자. 며느리는 이미 제대로 들킨 마당에 마땅히 해야 할 변명도 없는지 말을 이어가지도 못했고 고개를 푹 숙이고만 있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부끄러울 짓을 한 줄은 아는지 말 못하는 꼴이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와중에 유부녀랑 붙어먹은 놈이 대체 누구인지 확인을 하고 싶었죠. 문이 열리자마자 얼굴을 수그리고 화장실로 도망친 그 상간놈을 끌어내 그 둘을 제 아들 앞에 끌어안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억지로 화장실 문을 열어 안에서 그놈을 데리고 나왔고 그제서야 상간남의 얼굴을 제대로 보게 된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의 상간남 역시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니라 저희 가게에서 일하던 남자 직원이었어요. 가게로 가며 자주 봐왔던 그 직원은 며느리가 일을 잘한다 칭찬을 아끼지 않던 직원이었고 심지어 그 직원을 직접 뽑은 사람 역시 제가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언제부터였을지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심상치 않은 사이였음이 확실했습니다. 어딘가 괜히 나이티도 나고 어려 보여서 믿을만해가 했던 그 직원을 며느리가 추천한다는 이유로 믿고 일을 맡겼던 제가 한심스러울 따름이었네요. 너 이 자식, 너 우리 가게 매니저 일하는 개 아니야? 세상에, 영선이 너, 네가 일 잘한다고 비싼 월급쯤에 데려온 놈이 네 애인이었어? 어디 입 있으면 말 좀 해봐라. 이게 무슨 일인지.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오해세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너는 지금 이 상황에 그 말이 믿어질 거라 생각하고 짓거리는 거냐? 그럼 아무 관계도 아니었던 애를 애써 데려와서 나중에서야 둘이 붙어먹었다 이거야? 차라리 처음부터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인데 자리를 봐줬다는 게 말이 되지. 어쩐지 일도 잘하는지 모르겠더니 니네 처음부터 꿍꿍이가 있었구나. 당신 정말이야? 그럼 처음부터 나 몰래 바람 피고 있었고 심지어는 일터에서 같이 저놈이랑 붙어 다녔던 거야? 아니야 여보, 그런 거 아니야. 그건 어머니가 정말 오해하시는 거야.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네가 감히 내가 꾸린 내 사업장에서 그딴 뻘짓을 하고 있었다 이거 아니야. 처음부터 작정한 게 맞겠지. 네가 감히 걷어준 은혜도 모르고 내 사업장에서 내 덕에 버는 돈으로 이런 짓을 하고 다닌 거니? 이 와중에 더 거짓말 하려다가는 내가 너 정말 가만히 안 둘 줄 알아라. 빨가벗고 있는 와중에 아주 호되게 매질당할 줄 알아. 저는 그때 처음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알게 되었네요. 내 아들이 기만한 걸로도 모자라서 내 사업장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부모도 잃고 오갈 곳 없는 불쌍한 애를 안타까워서 걷어먹이고 사업체까지 물려줬더니 감히 나를 기만하고 추잡한 짓을 벌인 그 아이를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그런 애를 딸처럼 생각해서 챙겨주고 여태 믿고 일을 맡겼던 제가 정말 후회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어차피 거짓말만 한 며느리 입에서는 더 들을 얘기도 없었고 그 아이의 변명을 들어줄 생각도 없었기에 그 자리는 증거만 적고 마무리가 되었고 저는 다음날 곧바로 매장에 나가서 그 일을 알만한 직원들을 찾아다니며 더한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알게 되었지만 이미 직원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추궁해서야 입을 열었던 직원들은 그동안 며느리의 협박에 못 이겨 제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며 그동안 며느리가 저 몰래 해왔던 만행들을 소상히 알려주기 바빴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갑자기 새 매니저님이 오신다 그래서 그런 줄만 알았지. 두 분이 그런 사이인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저희가 사장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실장님보다야 사장님이랑 평생 알고 지낸 사이인데 설마 사장님 며느님이 사장님 업자에서 그런 짓을 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두 사람이 자꾸 수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매니저님이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실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감싸고 챙기고 원래 기존 직원들이랑 다니시던 출장도 갑자기 단 둘이 다니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일을 잘하는 줄만 알아서 믿고 업장을 맡겨놨더니 제가 일을 놓은 사이 별일이 다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건지 모를 그놈을 데려다가 매장 매니저로 꽂아놓고는 그동안 둘이서 직원들 앞에서 대놓고 연애질을 하고 같이 출장에 다니고 사내 연애질을 하고 있었더군요. 내 사업장에서 내 돈으로 둘이 연애를 하고 있었을 생각을 하니 또다시 혈압이 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직원들도 다 알고 있던 일을 나만 몰랐다는 생각에 괜히 직원들에게 배신감이 들기도 했지만 그 애들도 중간에서 얼마나 곤란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직원 중 하나가 제게 그 호텔 레스토랑을 추천해 준 것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외식을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한 직원이 그 호텔에 가보라며 추천을 해줬었거든요. 사장님, 남편분이랑 단둘이 외식하실 거면 오랜만에 분위기 내러 가세요. 그 호텔 레스토랑이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야경도 보이고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래요. 아유, 우린 다 늙었는데 그런 데서 단둘이 분위기 잡으라고? 뭐 어때요? 두 분 사이 좋으시잖아요. 여기가 커플들이 많이 가거든요. 두 분도 한번 꼭 가보세요. 꼭 가보시고 나중에 저희도 이런데 한번 데려가 주세요. 그때는 그냥 좋은 식당을 추천해 주나 보다 생각하며 별 생각 없이 직원의 말대로 그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외도를 목격했었던 거였죠. 그런데 나중에서야 알고 보니 며느리와 상간남이 매번 그 호텔에서 만나는 걸 알고 저한테 언지를 주려 했던 거였더라고요. 제 밑에서 일을 배우기는 했어도 앞으로 같이 일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며느리였기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도 저도 못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의 가정사에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언지를 줄 수밖에 없었겠죠. 괜히 나만 바보 되었다 싶어서 직원들에게 섭섭했던 저도 그런 직원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결과적으로 그 직원들 덕에 결국 며느리의 외도를 잡을 수 있었으니 제가 직원들에게 고마워해야겠죠. 심지어 나중에 아들에게 얘기를 듣고는 천만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둘의 관계를 숨겨왔는지 아들이 아무리 뒤져봐도 두 사람이서 문자를 주고받은 것 하나 찾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아마 그날 호텔에서 직접 찍은 영상이 아니었으면 며느리의 외도 증거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싶더라고요. 다행히 무사히 얻게 된 외도 증거로 아들은 곧바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고 저는 따로 며느리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부관계의 이혼 소송은 아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었지만 일에 관해서는 제가 해결해 봐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며느리를 족치기 위해 저는 직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며느리가 사사로이 돈을 쓰고 매장 운영을 소홀히 했던 증거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출장비 명목으로 둘이서 쓰고 다녔을 데이트 비용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따져보며 증거들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동안 제 덕에 버는 돈으로 호텔이며 고급 식당이며 심지어 그놈에게 제 카드로 명품까지 사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방이나 액세서리들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 시장 조사 차원에서 샘플로 명품들을 구매하기도 하거든요. 제품 개발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소비였기에 매 분기마다 어느 정도의 비용은 꼭 들어가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며느리가 그 샘플비로 자기 애인에게 선물을 사안겼다는 걸 알고는 화가 나는 걸 넘어서 황당하기까지 했어요. 제 등장 밑에서 감히 그런 간 큰 짓을 했다니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 더 기가 막히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10원 한 장까지 따져가며 증거들을 찾아낸 저는 며느리에게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결과는 당연하게도 저의 승리였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횡령이었기에 가족간이었다고 해서 봐줄 수 있는 이유가 없었어요. 그 사이 아들 역시 이혼 소송에서 이기게 되었고 며느리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와 소송 비용까지 지불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결혼 생활 기간이 5년이 채 되지 못한 이유로 며느리 쪽에서 내건 재산 분할은 기각이 되었고 그동안 며느리가 월급으로 받아갔던 돈들은 손해배상 청구 비용을 해결하느라 써야 했기에 며느리는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이렇게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건지 저는 며느리가 뭘 믿고 그런 짓을 벌였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분명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만 해도 한없이 순수하고 착한 줄만 알았는데 어쩌다 그 지경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사람의 태도도 달라지는 건지 며느리의 신세가 바뀌며 많은 것이 달라졌던 모양이었네요. 그리고 저희도 이혼 소송을 하면서 알게 되었지만 며느리의 상간남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디 술집인지 어디서 일하던 논팽이였는데 며느리랑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그놈이 며느리를 호구로 보고 물었던 모양입니다. 며느리는 그놈이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놈은 며느리의 돈만 보고 달려들었는지 며느리가 이혼까지 당하고 쪽박 신세가 되자 며느리를 바로 쳐버리고 도망가 버렸다 하더라고요. 상간남 소송 위자료도 며느리가 대신 내주었던 걸로 아는데 끝까지 자기 빨대만 꽂고 며느리를 버린 그놈을 보니 며느리가 결국 내 아들에게 한 짓을 그대로 돌려받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애인과 헤어지고 나자 며느리도 그제서야 잘못했다며 저희에게 애걸복걸했지만 저희가 그 아이에게 베풀 동정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갈 곳도 없고 돈 한 푼 없을 며느리에게 남은 빚도촉 서류를 보내며 그 아이와의 마지막 인연을 아주 끊어내버렸습니다. 그 아이가 저희를 원망하려는지 후회를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쪽이든 그곳이 지옥이 아닐까 싶네요. 후회의 늪에 빠져있을 며느리가 더 이상 안타깝지 않은 저는 오히려 홀가분해하고 있는 아들 덕에 내심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들은 그동안 며느리에게 진심이었기에 도리어 미련 없이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덕분에 저희 가족은 잠시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 같이 힘을 합쳐 무사히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안 겪었더라면 더 좋았을 일이었지만 그래도 별별 일을 다 겪은 제가 겨우 그런 일로 좌절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어쩔 수 없이 제 은퇴는 무산되었지만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 기대하며 이 위기를 무사히 견뎌내려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가족을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